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사상 제10장 논리학 첫째 강의입니다. 논리학은 인간의 사고의 법칙이나 형식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은 심신의 이중체로서 마음과 몸은 일정한 형식이나 법칙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생리작용에 의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 생리작용은 일정한 형식이나 법칙의 지배하에 지속됩니다. 예를 들면 혈액은 전신을 순환하면서 양분과 산소를 말단의 세포나 조직에 공급합니다. 이것은 혈액이 순환의 형식을 통하여 양분과 산소를 전신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체의 지각이나 운동은 구심신경이나 원심신경을 통한 신경의 신호를 전달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지각이나 운동이 신경의 신호 전달의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인체의 혈액 내에는 항상 산소의 맥의 작용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일정한 법칙하에 행해집니다. 또 혈관 내의 혈액의 흐름은 혈관의 연속의 법칙의 지배하에 행해집니다. 이와 같이 인체의 생리작용은 모두 일정한 형식과 법칙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사고방식도 일정한 형식이나 법칙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사고만은 법칙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형식 논리학은 여러 사고가 지니고 있는 공통된 법칙이나 형식만을 다루어 왔으나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논리학은 사고뿐 아니라 자연의 발전 법칙에도 있어서도 법칙과 형식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먼저 논리학에서는 종래의 논리학, 그 중에서도 형식 논리학과 헤겔 논리학의 요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통일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 논리학을 소개한 후에 통일 논리학의 입장에서 종래의 논리학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래의 논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논리학의 입장에서 주로 형식 논리학, 헤겔 논리학, 마르크스주의 논리학, 기호 논리학, 또 선험적 논리학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형식 논리학은 통일 논리학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비교적 충분히 설명을 가할 것이나 그 외의 것은 간단히 소개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식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지 종래의 논리학이 지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통일 논리학이 해결해 냈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 문제점에 관한 부분만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해결 논리학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것처럼 보이는 것은 통일 논리학에서 볼 때 해결 논리학의 전체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문제의 요점만을 다룬다는 것이 좀 길어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통일 논리학 자체만을 이해하는 데는 본 항인 종래의 논리학은 생략해도 좋을 것임은 물론입니다. 그럼 먼저 형식 논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식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세워진 논리학으로서 순수한 사고, 즉 판단이나 추리의 형식이나 법칙만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판단이나 추리의 내용과 대상은 일체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칸트는 그런데 논리학이 고대로부터 확실한 길을 걸어온 것은 이 학설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조금 더 후퇴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칸트는 논리학에 대해서 기이한 것은 이 학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진보를 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이미 자기 완료를 이루어 놓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형식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약 2000년간 거의 변경됨이 없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 논리학이 사고에 관한 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 논리학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먼저 형식 논리학을 소개하는 것은 그 논리학의 어느 부분이 진리의 면인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불충분한 점도 나중에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형식 논리학의 요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고의 논리를 보면 형식 논리학은 사고의 법칙으로서 다음의 4가지 원리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동일률, 두 번째는 모순율, 세 번째는 배중률, 네 번째는 충족 이유율입니다. 동일률이라는 것은 A는 A다 라는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동일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동일률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반드시 명제여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 시간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일단 논리학의 내용만 먼저 들어가도록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률에서 A는 A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A도 명제여야 하고 B도 또는 A이다라고 할 때 A도 명제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것은 꽃이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꽃이라는 사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사고 자체의 일치성도 의미합니다. 즉 꽃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는 동물이다라는 식으로 두 가지의 개념이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모순이란 A는 B가 아니다, not B가 아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동일률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B꽃이 아니다 라는 말은 이것은 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며, 새는 비동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도 새는 동물이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한쪽은 긍정적인 표현이고 다른 쪽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대중률은 A는 B이거나 아니면 not B이거나 어느 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는 B와 not B라는 두 가지 모순된 주장 사이에 제3의 주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족 이유는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법칙으로서 모든 사고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의 충분한 이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인과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이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근거나 논거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원인을 의미합니다. 근거는 귀결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며 원인은 결과에 대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법칙은 사고에는 반드시 그 논거가 있고 존재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논법이 있으나 이것들은 모두 이 네 가지의 근본 원리에서 연역되어 나온 것입니다. 형식 논리학은 또 세 가지의 주요한 요소, 즉 사고의 3요소라고 하는데, 주요한 요소는 개념, 판단, 추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념이란 사물의 본질적인 특징을 명확한 일반적인 표상을 의미하는데, 개념에는 내포와 외연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포는 각 개념의 공통된 성질을 말하며, 외연은 그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생물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생물은 동물, 척추동물, 포유류, 영장류, 인류 등과 같이 여러 단계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물은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에는 물론 생명이 있으며 그 외에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척추동물은 거기에 더하여 척추가 있습니다. 포유류에는 거기에 더하여 포유를 한다는, 젖을 먹인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영장류는 그 위에 사물을 쥐는 능력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이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계의 개념을 대표하는 각 단계의 생물은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어떤 개념의 이러한 공통적인 성질을 그 개념의 외포라고 합니다. 생물에는 동물과 식물이 있고, 동물에는 연체동물, 절지동물, 척추동물 등이 있으며, 척추동물에는 파충류, 어류, 포유류 등이 있고, 포유류에는 영장류나 식육류 등이 있으며, 영장류에는 여러가지 원숭이류와 인류가 있습니다. 이상은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그 개념의 외연이라고 합니다. 즉
아까 외포라고 잘못 이야기했는데 그 개념의 내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포와 외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할 때 내포가 보다 넓고 외연이 보다 보다 좁은 개념을 좋은 개념이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두 개념을 비교할 때 내포가 보다 넓고 외연이 보다 좁은 개념을 좋은 개념이라 하고, 외연이 보다 넓고 내포가 좁은 것을 유개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척추동물과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의 개념을 비교하면 척추동물은 유개념이며 그 외의 것은 종개념입니다. 또 동물이라는 개념과 연체동물, 절족동물, 척추동물 등의 개념을 비교하면 동물은 유개념이고 그 외의 것은 종개념이 됩니다. 또한 생물이라는 개념과 동물이나 식물의 개념을 비교하면 생물은 유개념, 동물, 식물은 종개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조작을 몇 번이고 반복해 가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유개념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그 최고 유개념을 범주,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선천적으로 이성이 구비하고 있는 순수 개념, 즉 경험에 의하지 않는 순수 개념은 역시 범주라고 합니다. 범주의 종류에는 철학대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철학대의 사상 체계에 따라서 자신이 만들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범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범주를 처음 확립한 사람은 아르텔레스이며 그는 문법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은 10개의 범주를 세웠습니다. 첫째, 실체,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위치, 상태, 능동, 피동 등이 그것입니다. 근세에 이르러 이제 칸트는 다음과 같은 12개의 범주를 세웠습니다. 이 12개는 칸트의 12가지 판단 형식에서 도출한 것입니다. 첫째, 분량입니다. 분량에는 단일성과 수다성, 전체성이 있고, 성질에는 실제성과 부정성과 제한성이 있고, 관계에는 실체성과 인과성과 상호성이 있으며, 양상에는 가능성과 현실성과 필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판단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떠하다고 주장하는 일과 두 개념이 일치 또는 불일치의 구별을 분명히 단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판단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명제입니다. 판단은 주어 개념, 수로 개념, 그리고 개사의 3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 주어 개념이며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수로 개념이며 이 두 개념을 연결하는 것이 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어 개념을 S, 수로 개념을 P, 개사를 마이너스로 표시하여 판단을 S는 P로 정식화합니다. 마이너스라기보다는 대시로. 그리고 판단의 종류에는 칸트의 12가지 판단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형식 논리학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12가지 판단 형식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전칭 판단으로서 모든 S는 P이다라는 것입니다. 특징 판단은 약간의 S는 P이다. 그리고 단칭 판단은 이 S는 P이다는 거고, 긍정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질 또 관계 양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부정 판단은 S는 P가 아니다는 거고, 무한 판단은 S는 not P이라는 거고, 긍정 판단은 S는 P이라는 것이며, 가정 판단은 A가 B면 C는 D라는 것이고, 선언 판단은 A는 B이거나 C라는 거고, 개연 판단은 S는 P일 것이라는 것이고, 실현 판단은 S는 P이라는 거고, 필연 판단은 S는 P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 것 같이 칸트의 판단 형식은 4강인 분량, 성질, 관계, 양상의 항목에서 각각 3개의 판단 형식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합니다. 이 사고의 내용이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도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의 내용이 비록 천차만별이라 하더라도
판단에 관한 한 그 사고는 모두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항목의 판단의 묶음밖에 안 됩니다. 즉 많으냐 적으냐 하는 분량에 관한 것, 또 있냐 아니냐 하는 판단과 성질에 관한 판단과 또 개념의 상호관계에 관한 판단과 그리고 확실성이 어떤가 하는 양상에 관한 판단의 묶음입니다. 이 네 가지의 네 개의 각각의 항목에서 세 개의 판단 형식이 성립되는데 이들의 판단이 대부분 S는 P 형식, 정식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관계의 항목 하에 가언 판단과 선언 판단은 각각 두 개의 판단을 연결하여 하나의 명제를 만들고 있으므로 S는 P의 정식을 사용하지 않고 S는 B, C는 D 또는 A는 B, A는 C로 표시합니다. 기본적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의 기본적인 형식은 이상의 판단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정언 판단으로서 여기에 전칭과 특징의 양에 관한 판단 형식과 긍정과 부정의 질에 관한 판단 형식을 조합해 보면 다음의 네 가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전칭 긍정 판단은 모든 S는 P이라는 것이고 전칭 부정 판단은 모든 S는 P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특징 긍정 판단은 S는 P, 어떤 S는 P이다. 특정한 S는 전체 P이다. 이런 뜻으로 특징, 긍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P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모든이냐 어떠냐 하는 것은 전칭과 특징을 말합니다. 특징, 부정 판단은 어떤 S는 P가 아니다라는 그래서 A, E, I, O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12가지 판단 형식 중의 선언 판단과 가언 판단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정언 판단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정언 판단을 질과 양의 입장에서 분류하면 가언 판단, 선언 판단 이외의 형식은 모두 이상 4개의 형식에 수렴되게 됩니다. A, E, I, O. 그래서 이 4개의 A, I, O의 형식을 판단의 기본적 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A, I, O라는 기호는 라틴어의 긍정이라는 에피에모와 또 부정을 말하는 네고 등의 처음과 두 번째 모음에서 각각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연과 부주연이라는 논리학상에서 쓰는 개념이 있는데 가언, 그러니까 정언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어와 수로의 외연의 관계가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판단에 있어서 개념이 대상의 전체 범위에 걸쳐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분에 국한되어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념에는 주개념과 빈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전칭을 표시하는 경우 그 개념의 적용 범위는 그 외연 전체에 미치게 되므로 이 경우를 주연 또는 주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념이 특징을 표시하는 경우 그 개념의 적용 범위는 그 외연의 일부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 경우를 부주연 또는 부주연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연 부주연은 판단에 있어서 주개념, 빈개념의 관계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판단에는 주개념인 S와 빈개념인 P가 같이 주연해도 좋은 경우가 있으면 S와 P가 같이 주연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S와 P 중 일방만이 주연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 있어서 S는 주연, P는 부주연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전칭 긍정의 주빈 개념입니다. 또 모든 조류는 포유동물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있어서 주빈 개념이 다같이 주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칭 긍정 판단의 주빈 개념입니다. 주빈 관계입니다. 어떤 꽃은 뿔다에서 S는 부주연이고 P도 부주연입니다. 이것은 전칭 긍정 판단의 주빈 관계입니다. 또 어떤 S는 육식동물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S는 일부 주개념이라고 하는 일부 외연의 일부다. 이 일부 S는 S의 일부의
일부가 P의 전 범위 외에 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를 표시하고, 즉 S는 부주연이며 P는 주연하고, 이것을 특징 부정 판단의 주빈 관계입니다. 이상의 AEIO의 판단에 있어서 주빈 개념의 주연 부주연의 관계는 그대로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이 규칙을 벗어나면 그 판단은 오류에 빠집니다. 예컨대 인자는 모든 보상가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인자는 산을 좋아하는다 모두가, 이런 판단에서 그러므로 모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의진 사람이다 라는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부당주연의 후위에 빠지기 때문에 그 판단은 잘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진 사람 중에는 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 아니면 그것은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칭 긍정 판단에서 S는 주연, P는 부주연인데 불구하고 S도 P도 주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리입니다. 추리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판단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판단을 도출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즉 이미 알려진 판단을 이유로 하여 그러므로 뭐뭐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추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알려진 판단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 추리에는 전제가 되는 판단이 하나만 있는 경우와 둘 이상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자를 직접 추리, 후자를 간접 추리라고 합니다. 간접 추리는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 유비 추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접 추리 중의 연역 추리, 귀납 추리, 유비 추리만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역 추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간접 추리는 두 개의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이때 보편적 일반적 원리를 가진 전제에서 특수한 내용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리를 연역 추리 또는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추론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3단 논법에 있어서 이유가 되는 전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의 전제를 대전제라 하고 다음의 전제를 소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제에는 대개념과 중개념이, 또 소전제에는 소개념과 중개념이 포함되며 결론에는 소개념, 대개념이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개념을 매개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모든 영웅은 인간이다. 결론, 고로 모든 영웅은 죽는다. 이것을 부호만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M-P, 또 모든 S-M, M은 P이다, S는 M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고로 모든 S는 P이다. 이렇게. 이 3단 논법에 있어서 대개념의 외연이 가장 크고 중개념이 그 다음으로 크며 소개념의 외연이 가장 적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납 추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추리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전제가 특수한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그 특수한 내용으로부터 보다 보편적인 진리를 결론으로 도출하는 추리 방법을 귀납 추리 또는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말, 개, 닭, 소는 죽는다. 말, 개, 닭, 소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동물은 죽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납 추리의 결론, 즉 그러므로 모든 동물은 죽는다는 판단 형식에 볼 때 올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결론은 전칭 긍정 판단입니다. 따라서 소개님인 동물은 주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귀납법에서 부주연입니다. 동물의 일부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과 같은 위에 도표를 잘 보시면서 전칭 긍정 판단이 아니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특징 긍정 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판단 형식을 보면 이 간접 추리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계에는 소수의 관찰로부터 전체의 성질을 인식하게 하는 제1성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고, 또 자연계에 작용하는 힘과율이 동일 원인으로부터 동일 결과의 상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기납 추리는 비록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대체로 정당하다는 것이 체험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납 추리입니다. 다음은 유비추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유비추리는 유비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유비추리인데, 지금 여기에 A와 B라는 두 개의 관찰의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찰에 의해서 그 A와 B가 다 함께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하고 A에는 B에 없는 또 하나의 성질 E가 있다고 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B에는 이 이상 상세히 관찰하기 힘든 조건하에 있다고 하면 이때 관찰자는 B가 A, B, C, D의 성질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A가 가지고 있는 E의 성질도 B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리를 유비추리라고 간단히 유비라고도 합니다. 유추라고 하죠. 유추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와 화성을 비교해서 화성에도 지구와 같이 생물이 있을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양자가 다음과 같은 공통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즉 양자가 공이 유성이며 자전하고 있고 또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대기를 갖고 있고 거의 비슷한 지온을 가지고 있고 사계의 변화가 있고 물도 있다는 등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지구에 생물이 있으므로 화성에도 생물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추, 즉 유비추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유추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추리입니다. 오늘날의 발달된 과학적 지식도 초기에는 이 유추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가정생활, 단체생활, 학교생활, 기업생활, 창작활동 등에 있어서 이 유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유추의 정확성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확성의 필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되는 사실에 유사점이 되도록 많을 것. 두 번째는 이 유사점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 또 양자의 유사점에 따라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이 양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등입니다. 이상으로 유추에 대한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논리학에는 이 외에도 직접 추리나 가언적 3단 논법, 또 선언적 3단 논법, 오류론 등 취급해야 할 항목이 더 있지만 여기서는 단지 형식 논리학의 요점만을 소개하는 목적이므로 이 정도에서 끝내고 제가 다음 따로 논리학에 대해서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형식 논리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해결 논리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